특집 방송을 위해서 모실 분들 모시기 전에 제가 좀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굉장히 뜻깊은 영상물을 제작을 했어요. 이 내란이라는 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난감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저희가 좀 제작된 영상물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 12.3 내란 1년을 맞아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특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이 교과서에 실린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재밌는 역사 강의를 해주시는 걸로 유명한 김재원 교수가 초등학생들에게 전하는 12.3 내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한겨레 TV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날카로운 질문, 통찰,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다른 의도가 없거든요. 진짜 순수한 의도들의 질문들이 있고 그 통찰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교수의 재밌는 강의가 어우러져 있는 이 영상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TV에 윤석열의 12.3 내란이 교과서에 실린다면 이 영상 많이들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늘 손님을 모시면 이제 교체되는 타이밍에 빨리빨리 자리해 주시면 좋은데 들어가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느라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2월 3일을 맞이해서 내란 1년을 맞이해서 생각할 얘기들 많습니다만 또 앞으로의 이야기도 그 허투루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분 등장하면 늘 할 얘기도 많고 의미 있는 얘기 또 남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분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세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는 이제 두 번째. 네, 맞습니다. 뉴스다이브 출연해 주셨고 우리 임 소장께서는 이제 처음이신데. 네. 잘해주세요. 잘 몰라요. 이 시스템이 그냥 하면 되죠. 그럼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약간 분위기를 제가 몰라서 막 하시면 됩니다. 한결 그러면 안 되는 거.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욕을 먹어도 기자들이 먹겠죠.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먹겠죠. 괜찮습니다. 우리 임태훈 소장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특히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 트라우마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요? 그러니까 12.3 내란에 동원됐던 군인들의 트라우마, 시민들의 트라우마. 저는 시민 트라우마는 얘기하고 군인 트라우마는 그 약간 물색 없는 기자들이 갖다 붙여서 제가 전화 온 기자들한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해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 내란 범죄의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가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출동한 군인들 전체를 다 트라우마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곤란하죠. 전체를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1년째인데 옥석이 안 가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속이 좀 터지죠. 그리고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개헌버스에 탔던 그 인간들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세현 변호사는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내란 재판 참관기를 얘기했었는데요. 그 이어지는 이야기. 그때까지만 해도 김용현의 그 변호사들이 그런 짓 하기 전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한창 그러고 있었는데 많이 안 알려졌을 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막 감시처분도 한다고 하고 사실 그거는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이제 변호인들을 존중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재판부가 이제 다른 재판부로 또 다른 사건이 기소가 되면서 이제 그 판사가 이제 그렇게 강행을 한 것인데 결국엔 안 됐죠. 안 됐고 그 이후에 지금 그 대한변협에서 징계 그 청구가 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이런 분들을 징계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들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실 같은 변호사로서는 뭐랄까 이제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부끄럽죠. 민망하고. 사실 저는 이게 그 김용현 사건에서만 이분들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그분들이 변호를 다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고 거기서 뭐 국민 저항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부지법에서 이 그 폭동자들에 대한 사건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이제 김용현을 등에 업고 그런 이야기들을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몇 주 전에 보니까 그 판사를 모독하는 그런 영상으로 한 400만 원의 수익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올렸다고 단 하루 만에.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이게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인 게 참 아니 저기 예. 400밖에 못 올렸어요. 하루에 뭐 그 정도 올렸다 그래요. 예. 아니, 그럼 하루에 400 올린 거면은 그날 1위 했답니다. 유튜브 전체에서. 아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저기 누구죠? 직연하고 붙어서 그거보단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요. 초창기에. 부럽습니다. 아, 그 슈퍼챗에 대해서만 그 통계가 나왔던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유튜브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좌 열려 있고 그러니까 예를 후원 들면 들어온 건 음악 우리는 뭐 금액을 후원해달라 모르죠. 이런 얘기 안 해요. 일절 그냥 가서 처음에 이제 내란 재판 전체를 군인권센터 네. 모니터링합니다. 군사법 모두. 그래서 예. 저희 활동가들 거의 갈아놓고 있어요. 초창기에 제가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안 됐을 때부터 예.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저희가 재판 가서 뭐 제가 그 재판 직연 재판장 등장하기도 전에 저희 활동가들 노트북 못 쓰게 해서 제가 재판장이 대법원 방청 규칙에 없는 것을 지시했냐라고 따지면서 노트북을 쓰게 결국 했는데 저를 사지 들어서 드러냈어요. 끌어냈어요. 이게 재판장에 퇴정 명령이 없고 재판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법정 경위들이 윤석열 과잉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를 사지를 끌고 드러내서 제가 일일이 신고해서 서초경찰서에서 출동했는데 사실 범죄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민변에 우리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계셨지만 이거 고소하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얼굴이 예, 이렇게 예.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재판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법정 경위들을 제가 고소하게 되면 그분들 재판장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는 거기 예. 책임자가 와서 사과를 했는데 그때 벌써 이제 붙었고 이 그 소위 말해서 감시 재판 받은 변호사들은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직위원 재판장이 할 때 예. 저희가 쳐들어갔어요. 아하. 그때 제가 재판장에게 의견 고발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해서 직위원 재판장한테 이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니 그만 사퇴하시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변호사들이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내요. 우리가 이미 TV에서 1차 봤던 붙었습니다. 그이들. 예. 자, 지금 이 두 분 모두 그 내란 이후 상황들을 특히 법정에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지만 법정에서 봐왔던 내용들이 사실 초반에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게 알려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그리고 이진관 판사의 그 감시 명령 이후에 확 알려졌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잡아지느냐 바로잡아졌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자면 부족한 부분들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재판이 이상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상식적인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저한테 약간 이제 그런 재판장이 그렇게 진행한다고라고 사실 다들 왜냐하면 상식밖에 재판을 못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본 적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청을 안 가셨으니까 그때는. 아하. 그러니까 저희 갔다 와서 얘기를 하니까 설마 이랬는데 나중에 구속 취소하는 거 보면서 정말 큰일이구나 하고 나중에 재판을 좀 몇 분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 네, 재판을 한 20년, 30년을 진행을 해봤지만 저런 재판장 처음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그 재판 진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증인 나오면 증인한테 당신 민주당이지 막 이러고 재판 외의 얘기들을 막 하면서 재판 지연수를 계속 쓰는데 그러면 변호인 이 재판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은 재판부가 제지하겠다. 지금부터 하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레크레이션 강의를 하고 있고 막 맞습니다. 이게 실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뭐 뇌물수수니 해서 그 사실관계가 훨씬 복잡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기소가 되고 나서 1년이
안 된 시점에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1월 26일에 기소가 됐고 지금 그 지기현은 1월 9일을 변론 종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걸려요. 판결문을 쓰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최소 2월 중순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그 재판을 비교를 해봐도 이게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거짓말을 했죠. 분명히 12월 달에 그렇죠. 재판을 맞아요. 마무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못한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증인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한 증인에게 쓰는 시간을 정합니다. 협의를 하죠. 신문할 게 많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30분 하면 오전 다 가요. 그럼 그 다음 증인이 오면 하루에 한 6시까지 딱 하면 3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그런데 한 증인을 가지고요. 그 다음 재판 오전까지 써먹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늘어지니까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 기일을 좀 더 늘려달라.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안 된다. 예. 일주일에 2번은 적어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시간에 쫓기니까 6시 칼퇴근 하시던 분이 이젠 막 9시 45분까지 막 늘어져요. 그리고는 기일도 막 지정해서 하는데 1월달 선고도 가능할지가 약간 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1월 18일 전까지 선고를 해야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 날이니까. 구속 만료가 되면 우리가 123일 동안 거리에서 저 안 그래도 오늘 어구부츠 신고 내복 입고 막 와가지고 덥는데요. 오늘 이제 끝나고 광장에 나가야 되니까. 오늘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 어구부츠 꺼내면서 이렇게 닦으면서 이걸 다시 신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한 민주 시민으로서. 그렇죠. 그게 자괴감이기도 하면서 사실 그게 또 트라우마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앞서 그 시민들의 트라우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부터 지나오던 시간들 보면 그 시민들이 그래도 환호를 했던 광장에서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탄핵 파면될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렇죠. 그런 승리의 기분을 느꼈었던 때가 있는데 그게 지금 1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까지 아무 일도 없고 맞습니다. 오전에는 추경호 의원 기각돼 버리고 이런 내용들 보면서 저는 기각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탈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네네네. 여기에서 해서 우리 임성훈 소장 혹시 뭐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시민들의 뭐 트라우마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된다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나 활동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저는 지금 많이 늦긴 했지만 저희가 초기에 얘기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빨리 신속히 통과시켜서 재판을 전부 다 좀 한 재판부로 몰아야 됩니다. 이게 병합해서, 다 지금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방어권이라는 미명하에 내란은 사실상 전범 재판하고 거의 대등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법을 보면 내란죄 항목이 A, B, C로 나눠져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부하수행. 이게 뭐냐면 전범에서 A급 전범, B급 전범, C급 전범을 나눠서 A급 전범들은 거의 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고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라던가 동경 전범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형사 절차처럼 마치 소위 잡범들을 그렇죠. 취급하는 것처럼 방어권을 다 형성하면서 그날 밤에 병력 이동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장난에 계속 놀아나는 것도 저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이 형사재판만 기다리다가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아야 징계해야 될 대상자들도 많이 놓쳤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뭐 좀 늦긴 했지만 총리실을 중심으로 그 헌법 존중 총괄 TF 저도 이제 자문위원이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사법 불신이 고조된 것이 우리 민주사회의 큰 악영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의결을 방해한 것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2017년 조현천이 기무사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던 저희가 폭로한 예. 문건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 그러니까 의결 종족수 미달시키는 것을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그 내용이 예, 있었죠. 그 내용이 그래요. 있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영장전담재판부 부장판사 4인방이 특검의 수사에서의 압수영장을 칼질을 하면서 지금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다 구속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그 참 이게 신기한 경험인데요. 그 질문 하나만 하면 임태훈 소장이 한 3-4개를 쭉 이어서 해줍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제 근무 시간은 많이 줄으니까요. 제가 이제 트라우마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보니까 뭐 통계들도 있고 네. 군 내부에서 뭐 치료가 필요하다, 뭐 심각한 상태다 등등의 이제 분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이게 뭐 군은 통계가 가능하겠지만 시민들은 그 통계도 지금 사실은 불투명하고 그렇죠. 앞서 얘기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리가 구별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에 가면 그게 막 뒤섞여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법적으로 수사,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끝나도 수사 의뢰해야 될 사람들은 빨리빨리 의뢰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쏘가서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에 공수부대가 테러가 일어난지 알고 예, 출동할 빨리 때, 출동을 예. 했는데 갔더니 시민들이 자기들을 막 비난하고 있고 갑자기 도착했더니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했던 병력들이 예, 월담을 한 병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707 같은 경우에 헬기를 타고 예. 내려와서 도착하자마자 의원들 끄집어내라라는 명령을 받고 우왕좌왕하다가 707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월담했다가 우왕좌왕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퇴각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 방어과 직원들과 국회 사무총장이 퇴거 명령을 해서 이 퇴거 명령에 수긍해서 넘어간 사람들. 707처럼 유리창 깨고 들어간 본청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것을 좀 3단계 나눠서, 정도 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눠서 있고 봐야죠. 무엇보다도 707 병력이 본청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전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날 밤 쏘가서 국회에 가서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창구가 열려야 된다. 창구가 예. 열려야 되고요. 첫 번째 창구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두 번째 대외적으로 공표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은 식별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본인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어떤 식이냐면 그날 밤의 일은 묵게 침묵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왜곡되고 다른 형태로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실상 뭐 세금을 받고 본인들이 그 세금을 꼭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괴감에 빠지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 저희 재판 참관 얘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운전했던 네, 이민수 맞습니다. 중사 네. 이거 뭐 누구한테 말하지를 못하니까 혼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고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그래도 이분은 좀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그나마 뭐 창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증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부사관으로서 지휘관이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저 혼자서는 좀 구차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군인들이나 아니면 그 재판에 출연을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 출석하셨던 분들 중에 좀 안 알려졌는데 이런 이야기들 좀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분처럼 막 이분은 정말 울먹이면서 자신의 어떤 심정을 고백한 그런 자리로 만든 분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당시에 출동했을 때는 그냥 명령에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정말 국민들한테 못할 짓이었고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과드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한 분이 계십니다. 그 방첩사의 이재학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계속 이제 변호인들이 그래도 거기서 출동한 것 자체가 뭐 위법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런 것만으로 그렇게 사과를 할 만한 일이냐라고 자꾸 몰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자리에서라도 본인이 그렇게 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이제 군인으로서 정말 못할 짓이었다 이런 식으로 좀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실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출동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영등포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출동할 때 그냥 시민들이 이제 집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집회 관리하러 가는 걸로 알고 출동을 했다가 뭐 현장에서 알게 된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도 몰랐던 경우도 있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증언들을 모두 이제 믿어야 되는지는 사실 그건 나중에 검증 절차를 또 통해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몰랐고 그냥 본인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지시에 응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어떤 변명이 저는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정말 철저하게 좀 잘 구분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정말 피해자인 사람들은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필요하고 다만 거기에 이제 가담한 사람은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수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구분지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아까 이제 제가 구분했듯이 방첩사하고 정보사는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첩사는 본연의 업무가 대전복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를 감시하는 건데 본인들이 쿠데타를 반대 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보사도 그런 그 선관위 침탈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보사, 방첩사 그리고 이제 군사 경찰, 조사본부 이런 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오히려 진짜 더 나쁜 짓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술이 바뀔 수 있죠. 본인들이 모의를 같이 했다가 의회에서 해제했네. 그리고 윤석열이 항복했네라고 하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좌양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싹 우양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주 특징은요. 어떤 거냐면 본인의 보직이 전임자의 임기가 다 끝나지도 않은데 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2년 동안 보직이 있어야 되는데 2년을 채우지 않았는데 빨리 바꾼 보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첩사의 법무실장 윤비나 대령 이런 사람들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6개월밖에 안 된 전임자를 보내버리고 밀어내고 육사 출신인 법무관을 데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인 뭔가 거죠. 도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왜 우리 개헌버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김사만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밖에 안 받았다. 10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김인석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징계를 열어가지고 중징계 이게 강등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군인 복무 기본법상 충성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제가 군인 복무 기본법을 안규백 의원이랑 저희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김상환 준장 원스타이자 법무실장인데 이분은 계엄사 그 법무처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계엄이 선포되면 재판에 관련된 건 이 사람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계엄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본인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빤히 아는데 본인의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될 아니되음이라를 안 했고 두 번째 사실은 가장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렇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포고령 보셨죠. 그 포고령은 국방부의 기획관리관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징계를 물징계를 한
그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렇죠. 이 사람이 개헌 포고문을 검토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발표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압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내란 버스 탑승하면 큰일 난다. 범법행위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는데 이거 타면 안 된다라는 말려야 되는 사람인데 안 말렸고요. 그리고 더더욱 웃긴 건 재판에서 특전사 법무실장이 당시 탄약을 들고 간 특전사 요원들이 이 탄약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률 검토를 해달라고 김상환 실장한테 예. 법무검토 질의를 하는데 아하. 법무검토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나는 계엄사령관 보좌하러 서울 올라간다. 이따구 소리를 한 것이 특전사 법무실장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면 뭐 일개 병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 우리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나의 임무라는 게 정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별까지 단 사람이 그런 임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법무 탄을 써도 되는지 안 그러니까 되는지 법무적으로 법무관들의 담당해 카톡방들이 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어봤는데 난 모르겠고 네, 나는 버스 타고 사령관 야. 보좌하러 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군인은 징계 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자기에 의한 직무유기가 있어요. 예. 이거는 중징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징계는 뭐냐면 공무원 일반 공무원하고 징계 양정이 조금 달라요. 하나가 더 군이니까. 있어요. 군인은 파면 해인 다음에 정직이 아니라 그 사이에 강등이 있습니다. 계급을 예, 그래서 강등 처분을 이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군 법무실장보다 더 과한 일을 한 사람은 이제 해임인 것이고 그거보다 더 과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파면인 것이죠.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있겠군요. 기준점을 정했죠. 그러니까 근신 10일이 되면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다 물방망이 손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는 거지. 총괄 TF부터 시작해서 갑부처 TF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군 관련된 이야기는 이게 그 조직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공무원 집단이나 우리가 사회 조직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이게 아슬아슬했던 게요. 네. 법무장교는 특수병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전역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병과는 예를 들어서 얘를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보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특수병과는 동일 보직에서 수평 계급 이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타임을 놓쳤으면 아예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약간 영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네요.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영전을 시켜야 그러니까 돼요. 올려놓은 다음에 뭐 네, 처벌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조금만 늦었어도 이 징계는 못할 뻔했죠. 중요한 포인트를 지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집이라고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뭐 몇 마디 안 했는데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 금방 끝나네요. 예, 아쉽지만 제가 이제 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이곳 저곳에서 이제 접수가 된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를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들 그 관련해서 복종의 의무를 없애는 법 개정안이 이제 진행이 되기도 했고 이게 이제 군에도 적용이 되느냐? 왜냐하면 지난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을 겪으면서 이 합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어떤 이 군인들의 태도, 명령.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군 생활할 때, 그러니까 상명하복이라는 거,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서상 돌격 앞으로 했는데 네가 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군에서 이 적용을 하는 부분들은 뭐 군의 민주화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명령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군이 정치에 개입하냐 안 하냐의 기준점이 하나 설정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날 밤 출동한 그 소위 말해서 계엄군이 아니에요. 계엄 임무 수행군 지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반란군이죠. 예. 그날 현장에 있었던 중간 간부들이나 영관급 이상들이 갈등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의원들을 체포해서 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을 위반하면 나는 박정훈처럼 될 것이다. 군 검사들이 나를 항명으로 집단 항명죄나 항명으로 몰아서 나는 재판에서 패가망신하겠구나라는 갈등 요소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갈등은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해서 누가 봐도 이제 현장에 가봤더니 이게 불법인지 인지했잖아요. 내가 이 명령 따르면 국민을 배신하는 건데 그럼 나는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실제 김영기 대대장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나는 누구의 명을 따라야 되냐. 그리고
윤석열 체포 당시 그 수방사 병사들 스크럼 짜가지고 그 공수처 진입 막았었잖아요. 부모님들이 항의장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랬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전화했더니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학명으로 처벌하는데 엄마 어떡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 그냥 학명으로 처벌 안 받게 할 테니까 명령을 거부하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의 처벌이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돼야지 뭐 명령 불복종이라던가 불법적인 명령 불복종 또는 불법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실효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이 정치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치 개입에서 불행해진 군인들이 어디 우리 역사에 한둘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할 텐데 사실 명령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정치 개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까라면 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들이요 그 법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기의 상관이 직권을 남용하는지 직무를 유기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다 그렇고요. 두 번째 그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그 수사 외압이 있었다 대통령 경로 얘기했을 때 그 괴문서 만든 법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당이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그 정치 개입인 거 알아요. 그런데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처벌받는 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저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 오늘 그 최세한 변호사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좀 서운하긴 한데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돼서요. 네. 그 어떠세요? 이제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뭐 본인 스스로 느끼신 바도 있을 테고, 그렇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기실 것 같고, 네. 마무리 멘트를 네. 한 3번 드린 것 같은데 마무리 멘트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년이 되면서 민변에서도 성명이 나갔는데 사실 성명에는 이제 뭐 윤석열 탄핵됐고 뭐 주요 인사들이 기소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고 사실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한 사람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참 우리 사회에 좀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근데 그게 완성은 아니죠. 내란범에 대한 처벌은 저는 그냥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그거는 기본 전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그냥 법치주의가 바로 세울 수 있는 초석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군에 대한 구조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게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헌법존중 TF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고 나중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철저한 그런 어떤 발본색원은 저는 필요하다. 그것이 나중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도 참 민변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제는 정말 설치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게 위헌 소지가 없도록 그거는 좀 세밀하게 법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것들이 다 이제 처벌과 그 다음에 진상 규명 그리고 내란자 이제 책임자에 대한 어떤 뭐 인사 이런 것들을 지금 정권에서는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극우 세력이 나오면서도 저희가 이제 목격을 했지만 진짜 어떤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평등한 사회로의 어떤 노력도 저는 그게 결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그 내란과 같이 이렇게 그 정권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폭주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거를 실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임태훈 소장과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 나눠본 건 처음인데 오늘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군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저는 진짜 중요한 일 같습니다. 이건 뭐
꼭 군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쵸. 사람이 어떤 조직 안에 들어있는데 그 조직 안의 논리 때문에 다른 정의적인 가치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거나 훼손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르완다에서 가차차 방식으로 얘기해봐, 우리 들어줄게.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건 군사 기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국회를 침탈한 건 군사 기밀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기 예. 때문에 이걸 빨리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고발인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고발한 게 아니고 대법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6가지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예, 긴급 간부회의 이제 관련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는데 3가지가 크게 부존재가 났고 3가지가 비공개 처분이 났는데 네. 본인들이 그날 논의한 거는 위헌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는데 그럼 이건 되게 자랑스러워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에서 4일 되는 예. 새벽에 있었던 그 회의. 네, 예. 그 위헌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예. 얘기했는데 그거 빨리 공개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 관계자 말에 따르면 그 당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채널에 보도된 속보들을 보면 사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 얘기하고 얘기가 있어요. 있었죠. 기사에 그렇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예.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봤더니 아마 통신영장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저희들 빨리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헌정사상 현직 대법원장이 형사 피의자 입건된 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기자들 기사를 안 써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받아쓰기 하는 게 너무 길들여져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 들어갔다가 조사받고 나오는데도 별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MBC 라디오 나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자 입건됐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 빨리 소환 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피신 조서를 쓰기 위해서는 답변을 뭘 했는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부존재한다는 문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가 모순적인 답변을 특검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까요? 추경호 같은 사람들 영장 기각시키는 그러니까 그 4인방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영장을 대법원장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은석 특검이 예. 빨리 공개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밀행주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공개하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통신영장을 기각했다면 바로 이 영장 전담 4인방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되는 게 민주헌정질서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현역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일인데 네. 모르잖아요. 그쵸. 이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이고 알려진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이유를 듣다 보면 뭐가 이상한지를 알게 될 터인데 그렇죠. 이 과정이 없어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검에서 브리핑하고 보도자료 나오면 그건 기사화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지만 모릅니다. 모르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알게 된 이상 저도 많이 떠들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12월 3일 내란 1년, 이게 어디서는 1주년, 어디서는 1주기 표현을 쓰던데 둘 다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이게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에 그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혹은 뭐 보진 못하셨더라도 그날을 기억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날이 바로 이 1년이 되는 날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화가 난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제가 부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그만하자 이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제법 길게 방송을 했는데 동전 많이 안 빠지고 유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배고픕니다.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가끔씩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예,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임태훈 소장 그리고 최세한 변호사와도 함께 인사드리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친구.com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com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com, 검색창에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